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이젠 기억도 가물가물한 몇 년 전 봄날이었죠. 아이는 유치원에서 돌아와 소파에서 만화책을 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아내는 여느 때처럼 늦게 들어온다고 했고요. 평범하디 평범한 저녁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의심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의심이라기보단 낯선 느낌? 아내는 운송 일을 하고 있었고, 야간 운전이 많았죠.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저도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렵부터 아내는 집에 와서도 전처럼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고 저와 대화를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뭔가 이상하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죠. 하루는 아내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어요. 깊이 잠든 얼굴을 보는데 휴대폰이 손에 쥐어진 채로 있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제가 아내의 휴대폰을 처음 본 건. 무심코 손에 든 폰에서 익숙하지 않은 알림이 떴어요. 4050 싱글들 모여라.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처음엔 오해겠지 했어요. 혹시 친구가 초대한 건 아닐까? 모임 같은 건 아닐까? 그런데 그 이름부터가 뭔가 이상했어요. 싱글? 우리 분명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부부인데 결국 며칠 뒤 저는 그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내가 사용하던 닉네임을 기억해 두었고 승인되자마자 검색했어요.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죠. 아내는 거기서 자신을 돌싱, 즉 돌아온 싱글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어요. 나이대는 저와 비슷했지만 자녀 없음, 독립적인 직업, 감성적인 여행 좋아하는 사람,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제 아내는 거기 없었어요. 대신 모임을 자주 나가고 남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어. 내 예쁜 돌싱녀. 눈을 의심했어요. 그 밑엔 사진이 첨부돼 있었고 아내가 어딘가 리조트 같은 곳에서 셀카를 찍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보고 싶어용이라는 자막까지 덧붙여진 사진이었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소리로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설마?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이미 심장은 모든 진실을 직감하고 있었죠. 더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자 4050 싱글들 모여라라는 카페 알림이 뜨고 닉네임은 분명히 아내였습니다. 게시글 제목은 이랬습니다. 번개 후기, 강릉에서 오빠랑 둘이만 보낸 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눈으로는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었지만 귀에 들리는 건 제 심장 박동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아래 사진 한 장, 모텔 간판을 배경으로 한 인증샷. 남자의 팔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아내는 얼굴 반을 가리며 V자를 그렸지만 화면에 비친 눈빛은 제가 알던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따라 더 예뻤어. 우리 이제 매주 수요일 고정? 수요일이 기다려지다니 이러다 들킬지도 몰라. 나야 뭐 와이프는 항암 중이라 눈치도 못 채. 자기랑 있는 시간이 진짜 숨 쉬는 느낌이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 유부남이란 거잖아? 게다가 아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힐링이 된다면 다행이야. 나도 너무 좋아. 오늘처럼 꽉 안아줘서. 사진이 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룸 안에서 찍은 듯한 사진. 조명이 은은하게 퍼진 그곳에서 두 사람은 와인을 들고 다리를 폭에 앉은 채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어깨는 벌거벗은 듯 보였고 그 미소는 제가 결혼하고 나선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정수리를 누가 세게 내리친 것처럼 멍했고 화면을 더 볼수록 식은땀이 흘렀어요. 눈은 화면을 놓지 못했지만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진 채였습니다. 그 남자와의 연락은 우연히 닿은 거였습니다. 아내의 톡 대화방을 캡처해가며 정신없이 지푸라기를 잡든 모든 흔적을 쫓던 어느 날, 그 이름 하나를 그대로 복사해 검색했죠. 프로필 사진, 커뮤니티 활동, 그리고 결국 SNS 메시지 하나가 돌아왔습니다.
혹시 누구시죠? 처음엔 모른 척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아내의 닉네임과 사진, 날짜까지 정확히 언급하자 그제야 무겁게 말했습니다. 그쪽 남편분이셨군요.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얼굴 좀 보시죠. 약속 장소는 커피숍.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땐 이미 그 남자는 차 안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그는 생각보다 나이가 많았고 눈에 띄게 초췌해 보였습니다. 저쪽으로 가시죠. 근처 공원 벤치로 자리를 옮기자 그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몰랐다고요? 자기 와이프 항암 치료 중이라고 말해놓고 우리의 엄마한테는 숨 쉬는 시간이야 라고 했잖아요. 그 남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너무 따뜻했어요. 집에서 못 봤던 걸 받아서. 라는 말에 제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당신 가정이 있다면서요. 근데 왜 내 아이 엄마랑 호텔 방에 들어가서 이불 밖은 위험에 같은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아이 앞에선 천사인 척하면서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그녀가 제게 쓴 편지입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흰 봉투 하나.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고 그 안엔 아내의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오빠가 아니었다면 나 숨 못 쉬었을 거야. 매일 아이에게 갇혀 사는 느낌. 남편은 늘 무뚝뚝하고 집은 감옥 같고. 오빠는 나 여자 사람으로 봐줘서 고마워. 그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게는 가정이고 사랑이고 전부였던 일상이 아내에겐 그저 감옥이었단 사실, 그리고 그 감옥을 열어준 건 한 남자의 체온이었단 말.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푹 숙인 채 벤치에 맺힌 물방울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죠.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림자조차 보이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물이 아닌 분노로 정신줄을 붙잡은 채 걸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이가 저를 보고 말하더군요. 아빠, 엄마가 아빠는 다른 여자 만나러 갔다고 했어. 어이가 없었지만 우선 아이를 달래고 아내를 보니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눈가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입술을 꾹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제가 화내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야? 그제야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미쳤었나 봐. 한순간이었어. 진심 아니었어. 그 울음소리에 잠깐 마음이 흔들릴 뻔했어요. 하지만 휴대폰 속 수많은 대화창과 사진들이 제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이 수요일마다 있었어? 그렇게 진심이 아니라면서 호텔에서 와인 마시고 다리 꼬고 사진 찍은 건 뭐야? 아내는 제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냥 위로였어. 당신은 늘 바빴고 나 혼자였어. 집이 너무 답답했어. 그래서 유부남이랑 그 사람 부인 암 투병 중이라며. 그걸 알고도 만나고 웃고 오늘도 오빠 품은 따뜻해라고 써놨어? 그 말에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울음은 그대로지만 목소리는 한 톤 낮아졌고 눈동자엔 서운함이 담기기 시작했죠. 당신은 몰랐잖아.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당신이 만든 집이 나한텐 감옥이었어.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해? 가정을 헌신한 대가가 그거야? 그러자 아내가 눈물을 닦고는 딱 잘라 말하더군요. 당신이 애한테 잘하는 건 알겠어? 근데 그건 당신 선택이지. 그걸 나한테 강요하지 마. 뭐? 이 결혼 생활이 당신한테는 강요였어? 그녀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당신 정말 몰랐어? 당신한테 여자 대접받은 게 언젠데? 내가 뭔가 좀 느껴보고 싶었던 게 죄야? 이젠 죄책감은커녕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정말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애한테 날 뭐라고 했어? 아빠는 다른 여자 만나러 갔다고? 그 말 입에 담을 수 있어? 그러자 아내는 저를 빤히 보며 말했죠. 그 말은 애가 나한테 서운해할까봐 한 거야. 나쁜 사람은 당신 쪽으로 몰아야 애가 나란 미워하니까.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람 맞나? 분명 처음엔 울면서 사과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짓말도 정당화하고
책임도 뒤집어 씌우고 넌 지금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내 존재까지 지워버리고 있잖아.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단 거야? 그래, 나도 버틸 만큼 버텼어. 당신 같은 남자, 나도 지긋지긋했거든.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거실을 지나 방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에 내 안에 남아있던 가정이란 단어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저는 그날 밤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데 안 가. 그리고 널 누구보다 사랑해.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작고 따뜻한 손이 제 마음을 겨우 붙잡아줬어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맘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아내의 맘카페 아이디를 검색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아줌마 또 김치 담근다고 쇼하네. 우리 집 시아줌마, 진짜 징글징글. 시아줌마, 제 어머니였어요. 그 조롱 섞인 말투, 냉소적인 문장들, 그것들이 전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집안일을 도와주시고 아이 챙겨주시느라 늘 조용히 뒤에서 애써주신 어머니였는데 그런 분을 시아줌마라고 부르며 비웃는 글을 쓰다니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숨이 멎는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어도 심장이 쿵쿵 뛰기만 했어요. 병원에 갔고 공황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삶이 그렇게 아내의 거짓말 하나하나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때 그 말이 잊히지 않아요. 아빠는 여자 만나고 잘 살 거야. 노래방 도우미 부른다. 업소도 다닌다. 그 말이 아이 입에서 흘러나왔을 때 저는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무너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게 진짜 현실이 맞는지,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했는지, 분명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함께 아이를 키우고, 함께 살 집을 이야기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진심이 아니었나 싶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했고, 제 자신도 더는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결심하게 된 거죠. 그날 이후, 제 마음엔 딱 하나만 남았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지켜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상처받지 않게, 혼란스럽지 않게, 그게 지금 제 삶의 목표이자 이유가 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생각이 많아졌죠.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다시 온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게 가능할까 싶더군요. 마음속에서 용서라는 단어를 몇 번이고 꺼내봤지만 꺼낼 때마다 스스로 되묻는 거예요. 정말 괜찮아? 라고. 아내는요, 처음엔 미안하다고 했어요. 눈물도 흘렸죠. 싱글 카페는 다 탈퇴했다고, 다시는 그런 모임 나가지 않겠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진심이길 바랐고요. 그래서 몇 번을 더 기회를 줬어요. 같이 상담도 가보자고 했고요. 그런데 상담 첫날 아내는 1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건 그냥 친구였어. 그 말만 남기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홀로 앉아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했어요. 우리 가족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걸까요? 반복된 상처, 거짓말, 그리고 아이에게까지 이어진 말들. 거기서 저는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는 아이와 나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겠다고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올렸어요. 쉽게 나올 수 없는 단어였고 감정이 아니라 책임으로 꺼낸 단어였어요. 그래서 주변에도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부모님께도, 친구에게도. 다만 조용히 준비했죠. 변호사를 찾았고 상담을 받았고 아이의 심리 상태도 함께 체크했습니다. 혼자 하는 준비였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한 거였으니까요. 아내는 제 움직임을 느꼈는지 어느 날 갑자기 다정하게 굴더군요. 같이 여행 가자고, 맛있는 거 먹자고, 제가 갑자기 달라졌다고. 하지만 전 알 수 있었어요. 그건 죄책감도 사랑도 아닌 위기에서 도망치기 위한 수작이라는 걸.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늦은 귀가, 휴대폰 화면을 가리고 웃는 모습.
그걸 보며 확신이 들었죠. 이 사람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제가 정리하려고 할수록 아내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무뚝뚝해서 내가 외로워서 그런 거야.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오후였습니다. 아이를 등원시키고 돌아와 조용한 거실에 앉았죠. 햇살은 창가에 그대로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아내와 수없이 대화를 시도했고 사과보단 변명, 반성보단 적반하장만 돌아왔죠. 더는 붙잡을 수 없겠더군요. 아이를 위해 참고 견뎌보려 했지만 아이조차 점점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끼고 나서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정장을 입고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이혼 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아이의 양육권을 요구하는 서류에도 서명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제 의지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정식 조정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녀는 초반엔 아이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결국 아이는 제게 남게 됐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저를 선택할 만큼 커 있었으니까요. 이혼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는 순간 제 눈앞엔 아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켜야 할 이유, 그 아이 하나로도 충분했습니다. 아이에게도 솔직하게 설명해야 할 시간이 왔어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이제 같이 살지 않을 거야. 그 한 문장을 위해 수십 번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했어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아이는 잠시 말이 없었고 그저 제 손을 잡더군요. 작고 따뜻한 손, 그 손이 제 등을 토닥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분리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짐을 챙겨 나갔고 집엔 저와 아이만 남았어요. 처음엔 낯설었죠. 정적이 많았고 때론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정말 조금씩 저와 아이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어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손잡고 장을 보고 함께 저녁을 차리고 그렇게 우리 둘만의 리듬이 생겼어요. 아이도 웃음이 늘었어요. 예전처럼 눈치를 보지 않았고 저도 아이에게 더 집중하게 됐죠. 집 안에 있던 불편한 공기가 사라졌고 저 역시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이가 말하더군요. 아빠, 이젠 엄마 없어도 돼. 그 말에 울컥했어요. 아이의 말은 슬프면서도 고마웠고 저를 더 단단하게 해줬습니다. 그래,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지. 절대 상처받게 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저는 지금도 매일 새기고 삽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큰 일이 일어났죠. 아내가 연락을 해온 겁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반성했다고. 그런데 그 목소리에서 저는 진심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냥 외로워서 다시 집이 필요해서 연락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이제 우리 삶에서 당신 자리는 없어.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말로는 도저히 다 꺼낼 수 없는 생각들을 글로라도 흘려보내야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았거든요. 짧게는 3줄, 길게는 몇 장씩, 하루하루 무너진 마음을 조금씩 다시 세워나가는 과정이었어요. 어쩌면 그 글이 제 삶을 지탱해준 마지막 기둥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가끔은요, 혼자 산책도 했어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봤죠. 웃으며 걷는 가족들, 손을 꼭 잡은 연인들, 유모차를 끄는 부부들. 처음엔 부러웠고, 그 다음엔 아팠어요. 나도 저랬을 텐데, 저 안에 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어느 순간부턴가 그런 장면들이 위로가 되기 시작하더군요. 아직 세상에 따뜻한 관계들이 있다는 사실이요. 아이와의 일상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아침이면 같이 밥을 먹고, 손을 잡고 등원하고, 돌아오면 함께 장을 봐서 요리를 하고, 같이 먹고, 웃고, 얘기하고, 또 잠자리에 드는 그 단순한 하루의 루틴 속에서 저는 진짜 삶의 가치를 다시 느꼈습니다. 과거엔 바쁘다는 이유로 놓쳤던 것들이 이렇게나 소중하고 귀한 줄 이제야 알겠더군요. 아이도 많이 웃기 시작했어요. 전보다 말수도 늘었고 그림도 더 자주 그렸어요. 어느 날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둘이 가족이야. 그 말에 저는 무너져 내릴 뻔했어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미안해서. 가끔은 전처가 문자를 보냈어요. 근황을 묻기도 하고, 아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처음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아이가 엄마 보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그건 제 마음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만나게 해줬습니다. 물론 제 입회하에 만남은 무난하게 흘러갔지만 아이가 다시 돌아온 날 잠들기 전 말하더군요. 아빠가 좋아. 엄마는 그냥 엄마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복잡했던 감정들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사랑은 노력이고 진심은 시간 속에서 증명된다는 걸 그날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조금씩 저 자신에게 여유를 주기 시작했어요. 오래 끊었던 취미도 다시 시작했고 동네 도서관도 자주 들렀어요. 가끔은 지인들과 만나 따뜻한 차 한잔 나누기도 했죠. 삶이 다시 살아 숨쉬는 느낌이었어요. 하루는 예전에 함께 일하던 선배가 연락을 주셨어요. 작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요. 고민 끝에 수락했고 그 일을 계기로 다시 사회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막상 발을 들이니 어깨도 펴지고 말수도 늘더라고요. 무너졌던 자존감이 조금씩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지만 그때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과거에 갇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며 사는 법을 배웠다고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아이입니다. 그 작은 존재가 제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자 매일 아침 눈을 뜨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저는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게 됐어요. 상처를 회피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들여다보고 이해해야만 비로소 삶이 나아간다는 것을요. 저는 상처를 직면했고 그것을 품은 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제 하루는 참 단조롭습니다. 새벽이면 눈을 뜨고 아이 도시락을 싸고 손을 잡고 등교를 시킵니다. 돌아와서는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음악을 틀고 짧은 산책을 다녀오죠. 아주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저는 이 평범함이 그렇게 고맙고 소중합니다. 예전엔 이런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매일 반복되는 루틴 속에 살아있다는 실감도 잘 안 났죠. 그런데 지금은 그 지루함 속에 진짜 삶이 있더군요. 심장이 조용히 뛰고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단단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가 제 옆에 누워서 조잘조잘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 얘기, 재미없는 선생님 이야기까지. 그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요, 제 하루도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아이의 하루가 내 하루가 되고 그 아이의 기분이 내 기분이 되니까요. 주말이면 아이랑 둘이서 장을 봅니다. 시장 바구니를 들고 이런저런 채소를 고르고 뭐가 맛있을지 이야기 나누죠. 집에 와서는 같이 요리도 해요. 비록 칼질은 엉망이고 간은 안 맞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도 든든한 팀이 된 기분입니다. 가끔은 문득문득 그날들이 떠오릅니다. 아내의 휴대폰을 처음 봤던 순간, 아이에게 해명하던 밤, 방 안에서 홀로 무너지던 새벽, 그런 기억들이 갑자기 밀려올 때면요. 가슴 한 구석이 저릿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도망치지 않고 마주해요. 그때의 제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상담을 받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땐 전문가의 도움이 큰 힘이 되거든요. 처음엔 내 얘기를 남에게 한다는 게 어색했지만 이젠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그 공간이 있어서 저는 무너지지 않고 버텼던 것 같아요. 아이와의 관계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예전엔 잘 몰랐어요. 부모란 존재가 아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아이는 말보다도 제 행동에서 더 많은 걸 배우더군요. 그래서 저는 늘 조심해요. 나쁜 말 대신 따뜻한 말, 차가운 표정 대신 환한 웃음을 먼저 보여주려 노력해요. 한 번은 아이가 제게 물었어요. 아빠는 왜 이렇게 다정해졌어? 그 질문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 눈을 보며 웃어줬죠. 마음속으론 말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달라진 게 아니라
내 덕분에 다시 사람이 된 거야 라고요. 시간이 더 흐르면 언젠가 이 아이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세상에는 말 못할 사연들이 있다는 걸.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를 안고 살아가는 게 삶이라는 걸. 그때가 오면 저는 이 이야기를 담담히 들려줄 생각입니다.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견뎠는지,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지를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 어떤 상처도 시간이 흐르고 마음을 돌리면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요. 내가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이제는 저도 저를 좀 더 사랑하려 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자책하고 후회하며 살았거든요. 이제는 그런 감정도 다 내려놓고 조용히 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누군가의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그냥 나로서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아침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맙다. 잘 견뎌줘서 고맙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갑작스레 무너져 내린 분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그 무너짐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고 그 끝엔 반드시 다시 피어나는 봄이 있다는 거요. 그 계절을 기다리는 동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당신 자신을 토닥여 주세요.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가장 따뜻한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처럼요. 사람마다 가슴 속에 말 못할 시간 하나쯤은 있더라고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론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나도 그랬어 하고 조용히 눈물 지으신 분이 계시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도 그걸 안고 살아가는 힘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용기 있는 당신의 하루를 이 작은 이야기 하나가 살며시 토닥여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